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 사업을 둘러싼 거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탈탄소에 대해서 또 디지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전반적으로 이 회사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현재의 이 해상 운송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요. 앞으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화석연료의 철폐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비즈니스 전체가 화석연료에 기반을 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해운업계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철폐될 때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연 엔진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내연기관 엔진이 지난 40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선박에서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십만 척의 그러한 배들이 그런데 이제는 효율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연료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죠. 이러한 그린 연료가 전력 시스템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탄소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엄청난 과제를 가지고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난 20, 30년 동안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선박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성능을 높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박은 25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평균 2배나 더 큽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선박이 대형화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비용은 더 커지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선박 대형화가 더 이상 큰 혜택을 주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박이 대형화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물류상에 있어서 경직성이나 비효율 또 항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 해운업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디지털에 있어서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 말했던 이 세 가지 그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전략을 만들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업계가 교역의 새로운 패턴에 어떻게 적응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교역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운뿐만이 아니라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전반적인 모든 사슬에 있어서 탄소가를 매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최저 비용을 향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젤 엔진을 계속 이용하면서 녹색 연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고 전기선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녹색 연료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바로 신조선 그리고 현존선의 투자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천 척의 그러한 화물선들이 있고요. 이걸 하룻밤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기존에 있는 현존선들이 실제 선박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선단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선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잘 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무탄소 배출의 그러한 선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해운업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박과 디지털 기술 모두를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인재들을 활용을 해서 해운업계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역 패턴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세계화가 있고 지금 50년 동안인데요. 이 기간 동안의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의 교역 물량이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 수백억 톤 이 정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동량이 110억 톤 정도가 되는데요. 100억에서 110억 톤 정도가 되는데 물동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여기 예측대로 280억 톤까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9억 톤으로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나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글로벌 기후변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동량은 줄어들지만 교역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교역이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뭐냐면은 현재 해운 물동량의 40%가 화석연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석유와 가스 그리고 각종 화학 물질들이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석연료가 연소가 될 때 113억 톤의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즉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5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과 동일하게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들이 많이 활용된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탈탄소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40%에서 22%로 줄어들 필요가 있고요. 정말 새로운 에너지원을 잘 찾아내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더 큰 감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컨테이너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동일한 화물 유동량을 유지하되 컨테이너 숫자는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옵션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배출은 없으면서 성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로 카본부터 시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연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연료를 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거를 제가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맨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연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HFO, Heavy Fuel Oil 중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LNG도 있고요. 또 LPG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연소를 했을 때 탄소 배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가 되는 그런 연료들이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탄올, 첫 번째는 메탄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메탄올은 일종의 탄화수소이죠. 그 안에 카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조되는 방식의 카본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와 수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러한 그 에너지원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린 에너지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나 수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와 수소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망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하겠고요. 그다음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탄화수소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 연료로 그래도 제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도 현재 같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각각이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액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마이너스 235도에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암모니아는 33도에서 액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원들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암모니아하고 수소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녹색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풍력 그리고 이제 태양열을 통해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풍력하고 태양열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나 아니면 칠레 같은 곳에 풍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한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정도로까지 확대되기에는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운업계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하고 풍력이 있고요. 이게 한 50kWh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칼로리로 환산하게 되면 198메가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수전해를 가지고 50kWh의 전력을 1kg의 수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정립이 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비용이 킬로그램당 한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kg의 수소, 지금 방금 생산한 1kg의 수소를 가지고 5.7kg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127메가줄 정도의 칼로리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33도 온도에다가 냉각을 시켜서 액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선박에 싣고 수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암모니아를 연소를 시켜서 벙커 연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선박 연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원래 198메가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60에서 70메가줄 정도의 결국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대략 한 3분의 1 정도 효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은 이 수소를요 어떤 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이너스 235도에서 액화를 시킨 다음에 액화수소 형태로 해서 선박으로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벙커선이나 선박을 통해서 수송을 한 다음에 이걸 재가스화를 해가지고요. 선내 연료 전지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혹은 고분자 전해질의 PEM 연료 전지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kg의 수소, 아까 이제 생산했던 1kg의 수소를 이용을 할 때 약 16에서 19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따지면 60에서 한 70메가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기 모터나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전기를 사용하고 또 전기로 전기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요. 그럼 이것 중에서 한 10% 정도 에너지 소실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한 54에서 63메가줄을 최종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효율이 한 23%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어찌됐건 상업성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이러한 기술들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술들이 실제 적절한 어떤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대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지금 수소와 녹색 에너지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수송의 전체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소중한 녹색 에너지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 원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수요가 너무 높아서 비싸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이 선박에서 얼마나 많이 손실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과학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조선, 현존선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계에 대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소비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신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없는 어떤 그러한 신기술이 등장하겠죠. 예, 그렇게 되어서 사실은 조선업에서도 어떤 웨이브를 타게 될 텐데요. 여기 이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까지 이 재화 중량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코십, 그린십을 제작을 하게 되면서 건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해지게 되고 기존 선단을 이제 대체해야 됩니다. 2030년쯤 되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당장 그린십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없죠.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연소시킬 수 있는 그린 에너지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좀 첨단 방식의 디젤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웨이브에서는 하이브리드 선박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선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거기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탑재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진정한 그 무배출의 그린십을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충분한 역량과 기술들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장표에 보시면 웨이브 3나 되어야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다른 업계도 같이 발전을 해야만 이런 선박을 건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이브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해운업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보자면은 기존하고는 좀 다른 그런 운영 방식이 필요할 텐데요. 선상에 있어서의 그러한 크루나 인력들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선박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도어 투 도어로 해서 선박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바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재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잘 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의 의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변화하는 교역의 패턴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가를 운송 가격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 압박이 있고 시장에 압력이 있어야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정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선박에서 나오는 그러한 배출을 제로화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저속의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하면서 녹색 연료를 연소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전기선, 연료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기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기선의 미래가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할 일들이 많지만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존선 선단이 상당한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린십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린십 가기 전에 먼저 첨단 디젤십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 에코선, 친환경선을 바로 만들 수가 없고, 사실 이 친환경선을 제작하는 데에는 3조 달러 이상의 신조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걸 당장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선단의 활용 방법과 개조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녹색선, 친환경선을 구축할 기술이 구현이 되게 되면 그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역량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환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속 엔진을 쓰는 것이 될 것이고요. 저속 엔진을 쓰게 될 때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고, 또한 저속 엔진을 쓰게 되면은 선박 자체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화물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전체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